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탈당 대신 잔류를 택했어요.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 딱 이 짤막하게 밝혔는데 박 기자는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저도 예상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그렇게 올릴 거라고도 또 생각을 못했는데 6시 40분 정도였거든요, 아침. 네. 이제 대부분의 뭐 라디오 방송이라든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기 전 시점인데 좀 그 의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시간대를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예상을 못했던 거는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뭐 그 새로운 미래로 꼭 가지는 않더라도 탈당 내지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하고 좀 각을 세우는 그런 그림으로 갈 걸로 보였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를 만났다라던가 이런 행보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홍영표 의원도 사실 굉장히 직접적으로 뭐 이제 시간이 됐다 이런 취지로 글을 올리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방향 자체는 좀 그렇게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다른 그런 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마 뭐 밤사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그 새벽 시간대에 올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추정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박 기자가 이제 새로운 미래의 이낙연 대표와 임종석 전 실장이 만났다는 단독 보도도 냈잖아요. 그리고 네. 사실은 그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이 어제 아침 라디오에서 임 전 실장이 전달 저녁 7시까지만 해도 탈당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전화했을 때 이낙연 대표가 전화했을 때라고 밝히면서 이러면 밤사이에 뭔가 바뀌었다는 건데 네. 당에 잔류하는 결정을 내린 이유는 뭐라고 좀 얘기가 나오나요? 그 민주당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얘기들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제 종합해가지고 좀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앞서 만들어져 있던 신당들이 썩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 상황도 좋지 않죠. 근데 다만 이제 조국혁신당은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데 거기 합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하고 좀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임종석 전 실장은 컷오프 되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선택지가 개혁신당이나 새로운 미래인데 개혁신당은 뭐 여의치가 않은 상황이고 그 결이 너무 맞지 않는 거죠. 새로운 미래도 좀 애매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이제 민주연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홍영표 의원이나 서른 의원이 수축이 돼가지고 만드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전체적으로 새로운 미래까지 포함해가지고 예를 들면 뭐 전병헌 전 수석 같은 경우는 무소속으로 이미 뛰고 있거든요. 서울 동작갑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다 포섭하는 그런 그림을 그렸던 것 같은데 그렇게 하더라도 좀 쉽지가 않겠다 이런 그림을 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지역구 당선은 좀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비례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이 좀 많이 가져갈 걸로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네. 지역구에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지역구에 거의 못 가져갈 걸로 보이고 그러고 이제 할 수 있는 역할은 뭐냐면은 민주당 후보가 당선 안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금 서울 동작갑 같은 경우에 지금 김병기 의원, 그러니까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현역 의원이고 그다음에 수석 사무부총장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장진영 국민의힘 후보랑 맞서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 전병헌 전 수석이 그 이제 검증 과정에서 탈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공직자 검증 과정에서 탈락을 하면서 무소속으로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여기서 전병헌 전 수석이 3선을 했거든요. 무소속으로 나오게 되면 이제 몇 퍼센트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좀 비상이 걸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역할을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총선 끝나고 나서 민주당 내부의 비판을 좀 그 당원들의 비판을 견디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온 거고요. 그리고 당 주류에서 하는 얘기들은 결국에는 총선에서 패배하게 되면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 압박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류 쪽에서 이제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도 하고 그 방향도 넓힐 거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도 뭐 일종의 이제 정치적인 탄압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런 압박이 이재명 대표한테만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든 혹은 다른 계파도 막론하고 다 있을 건데 그 상황을 방조할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예전에 윤영찬 의원 탈당하는 거 만류를 하면서 8월 전당대회에 언급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8월 전당대회에서 어차피 그때는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 가가지고 이제 당권을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가 진짜 민주당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들을 좀 공유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탈당을 하게 돼서 뭐 다른 이제 뭐 세력을 구축해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지금 돌아오는 게 쉽지 않다.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그러니까 비명계 쪽의 주장대로
민주당의 다 대부분이 이제 친명계로 공천이 됐다라고 하면은 설령 총선에서 패배한다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인사들이 다 친명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탈당은 비명계들이 대부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총선 이후라고 하더라도 돌아오는 과정에서 쉽지 않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여당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은 예전에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계가 나가가지고 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복당도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돌아올 때마다 논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그 비판을 받고 탈당파다 공격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입당하고 혹은 합당하고 이런 과정도 여의치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당에서 일부 정도는 남아가지고 그 연결고리를 대준다거나 이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분석으로 나오는 거는 민주당의 총선 분위기가 썩 좋지 않다라는 거. 최근에 이제 공천 파동이 있으면서 어쨌든 여론조사 지지율 상으로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 됐잖아요. 네. 즉 이제 내부에서 버텨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왜냐면은 이제 만약에 총선에서 패배를 한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그럼 이재명 대표 체제는 버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꼭 8월까지 갈 필요 없이 바로 이제 대표 체제가 흔들리게 될 텐데 그런 상황을 좀 노려볼 수 있다 이런 판단도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해석들이 좀 있습니다. 임 전 실장이 앞으로 뭐 어떻게 하겠다, 뭐 추가로 더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연락이 잘 안 된다는 얘기도 좀 나오던데 어때요? 네, 뭐 구체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입장 내놓은 건 없고 지난번에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라고 아침에 밝힌 다음에 그다음에 오후에는 또 글을 하나 올렸잖아요.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이렇게 문구 올리고 이제 자신이 웃고 있는 사진도 같이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역할을 도와주겠다 뭐 이런 정도의 취지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움직임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당 주류에서는 어딘가 이제 좀 쓰임새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살이 될진 모르겠는데 다만 일단 핵심적으로 중성동 갑 지역에 나오려고 하다가 안 나왔잖아요. 근데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거기에 지금 출마를 해가지고 공천도 받은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전현희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임종석 전 실장 설득이 가장 첫 번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임종석 전 실장의 향후 행보 중에 전현희 전 위원장의 손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이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도 했었고요. 사실 홍익표 원내대표가 여기서 또 3선을 했었죠. 그렇죠. 그 홍익표 원내대표한테 좀 넘겨준 그런 그림이고 구청장도 임종석 전 실장의 측근이에요.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조직이 온전하게 그 전현희 전 위원장한테 붙지 않으면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이제 몇 % 차이로 왔다 갔다 할 수 그렇죠. 있잖아요. 바람이 네. 불면은 그러니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확실하게 손을 들어줘서 이 지역구의 승리를 보장을 해주느냐 뭐 이런 것들도 좀 첫 번째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는 좀 안 날 걸로 보여요. 당분간은 좀 이제 지내다가 결국 이제 많이 해석들을 하는 거는 이제 8월 전당대회 당시 그 윤영찬 의원 본인이 잡았을 때 했던 그 얘기 그거대로 좀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향후에 뭐 전당대회든 뭐 어쨌든 뭐 다른 뭐 당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예측들 하고 있습니다. 공천 배제된 기동민 의원이 오늘 오전에 이제 당에 남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고 이제 좀 남은 건 홍영표 의원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예방을 하고 내일 거취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더라고요. 네. 근데 현재 나오는 시나리오는 이제 이미 탈당한 서른 의원과 함께 뭐 민주연합 구성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마 그 임종석 전 실장이 그 새로운 미래 쪽에서 이낙연 대표 쪽에서 얘기하는 그 일정대로 탈당을 하고 민주 세력, 그러니까 민주연대 이쪽으로 만들었으면은 홍영표 의원도 빠르게 탈당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임종석 전 실장이 나가지 않은 게 좀 가장 결정타가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 시나리오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임종석 전 실장이 나온다는 전제하에 그려졌던 그림은 이제 민주연대가 하나가 있고요. 민주연합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새로운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낙연 대표의 신당 새로운 미래로 바로 가는 거는 부담스러워해요. 이거는 예전에 원칙과 상식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때 보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김종민 의원은 가 있지만 원칙과 상식은 바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았죠. 개혁신당을 거치거나 아니면 동시에 빅텐트를 쳐가지고 들어가는 그림을 원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 반명당 이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런 그림은 좀 피하고 싶고 또 이낙연 대표를 간판으로 세우게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 원치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민주연합, 민주연대하고 새로운 미래 사이에서 논의도 꽤 있었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네. 당명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의 포지션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예전에도 비슷했었죠. 그 원칙과 상식 때도 이낙연 대표가 전면에 서느냐 마느냐 이걸 가지고 논쟁이 있었는데 비슷한 논의들이 좀 있었던 걸로 보이거든요.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텐트, 그 작은 텐트 쳐가지고 합치는 뭐 중텐트 정도 되겠죠. 야권이니까. 네. 그런 정도의 그림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임종석 전 실장이 이 행보에서 좀 벗어나면서 이탈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애매해진 상황이 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동민 의원도 수긍을 했잖아요. 수용을 했고 그다음에 홍영표 의원도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연합 쪽에 힘이 조금 빠져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연결을 해서 주류 쪽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은 이렇게 예측하는 이재명 대표 측 인사들도 있었어요. 제가 들었던 표현은 네. 이 표현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는데 민주당원들은 총선 승리, 그러니까 민주당의 승리가 중요하지 당에 대한 충성심이 높아서 민주당의 승리가 중요하지 개별 후보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후보들 중에 중요한 사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승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승리는 결국에는 후보가 결정되고 나면은 결집한다라는 그런 취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탈하면은 지지를 못 받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 컷오프 되거나 이런 반발하고 있는 후보들도 결국에는 수용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시점이 이제 다음 주쯤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는데 실제로 조금 그런 움직임으로 진행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임종석 전 실장의 이탈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원 변호사가 출마한 서울 종로를 찾아서 첫 지원 유세에 나섰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공천을 좀 빨리 마무리를 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로 좀 전환하는 분위기가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짚어드린 적이 있었죠. 이 공천 파동을 민주당 지도부 내지는 주류는 빨리 본선으로만 가면 잊혀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본선 구도가 딱 짜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띄우면서 민주당이 다시 우세한 여론 지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전환을 하고 싶어 했고요. 특히 지난 일요일에 보면은 심야 최고위원회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제가 이거 끝나는 시간 계속 이제 체크하려고 그때 실무자한테 물어보고 했었는데 네. 밤 8시에 시작해가지고 밤 11시 반에 끝났거든요. 근데 그때 주로 나왔던 얘기들이 선거 어떻게 치를 거냐 이런 얘기들이었고 선대위 전환 이런 것들도 많이 논의를 했다 그래요. 선대위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인 이제 월요일에 이재명 대표의 그 행보를 보면은 굉장히 좀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아니면 뭐 이제 기자들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봤는데 백브리핑을 원래 이재명 대표가 좀 잘 안 해요. 질문하면은 이제 그 몇 개만 답을 하거나 아니면 뭐 대부분 답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가거나 이런 형태가 많은데 그날은 38분 동안 백브리핑, 그러니까 질의응답 과정을 어제 하거든요. 상당히 길게 네, 했죠. 굉장히 네. 길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뭐 지금 이제 조영한 공천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 공천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조영한 공천 아니다 이렇게 지적도 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공천에 대해서 시끄럽다라고 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했거든요. 네. 이건 이제 적극적으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첫 선거운동 유세였어요. 종로를 갔던 것도 이것도 이제 선거운동 체제로 전환을 시키겠다라는 이런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거고요. 선대위 구성은 좀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좀 얘기들을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 의견을 좀 수렴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명한 사람들, 뭐 예를 들어 뭐 이해찬 전 대표라던가 아니면 또 통합선대위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라던가 아니면 또 셀러브리티라고 할 수 있는 뭐 유시민 작가 이런 사람들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근데 제가 좀 핵심 관계자들이나 아니면 뭐 최고위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좀 그런 이제 유명 정치인도 뭐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그보다는 좀 여러 개 크게 꾸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 메머드급 선대위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슈별로 각각 대표하는 선대위원장을 좀 앉히면 어떻겠느냐. 뭐 다르게 이렇게. 네, 뭐 노년, 장년, 청년 이렇게 세대별로도 괜찮고 또 아니면은 뭐 어떤 주제들 있잖아요. 네. 뭐 지방 소멸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주제를 해가지고 각각 선대위원장을 앉혀가지고 좀 크게 꾸려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지금 하고 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선대위 체제를 본격적으로 띄울 거라 그래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이제 선거운동 체제로 넘어가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빈센트님이 민주당 공천 마무리 언제쯤 되는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어요. 사실상 지금 마무리됐다라고 봐도 되고요. 몇 군데 남아있기는 한데 후보가 없는 지역들 좀 있고 이제 나머지 과정은 경선 발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경선의 결과가 발표되는 건 빼고는 이제 거의 네, 다. 뭐 후보를 못 구해서 그러는 지역들 일부 좀 남아 있기는 한데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사소하고 그래서 대부분은 좀 마무리됐다라고 보고 지도부는 움직이는 거고 물론 이제 100%는 아닌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경선 결과고 이 경선 결과하고는 상관없이 본격적으로 선거 운동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의뢰 이제 여성 전략 특구로 지정을 하고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 단수 공천했는데 이 부분이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지금 오늘 민주당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일단 좀 문제가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는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후보가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이제 수행은 아니고 부실장이에요. 뭐 네. 배우자실 부실장을 맡았는데 이제 부실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 호남 지역의 좋은 지역구에 공천을 받은 거 아니냐. 그리고 현역 의원 경쟁력도 나쁘지 않은데 이 지역에 좀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여기가 이제 서동영 의원이 원래 현역 의원이죠. 네.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 쪽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그 예전에 이정현 대표 있잖아요. 새누리당 시절에. 네.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가 또 준비하고 있는 그런 지역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지역구라서 어쨌든 요런데 좋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쉽지 않은데 또 상대적으로 새로운 인물을 갑자기 좀 꽂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거고 결국에는 이건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들 해요. 그러니까 여사 대 여사 프레임이다. 이제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를 계속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여기에 맞서가지고 이제 김혜경 여사 이제 문제를 계속해서 부각을 하는 그런 상황인 거고 특히 이제 권 후보 말고도 이 기사들 일부 보면은 이제 강동의 이해식 의원도 문제를 삼아요. 이해식 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실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실 실장을 맡았는데 역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나오는 반박은 뭐냐면 일단 이해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도 있는데다가 강동이란 지역구가 민주당이 그렇게 유리한 지역구가 아니거든요. 네. 약간 험지에 가깝기 때문에 그거는 뭐 특혜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원래 이제 부총장 했었었는데 그만두고 빨리 지역으로 갔거든요. 굉장히 초기에요. 이것도 당시에 민주당의 뭐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역구가 좀 만만치 않아가지고 당직을 고사했다 그래요. 빨리 지역구 가서 뛰겠다. 이제 그런 정도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서영교 최고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자들한테 설명을 했는데 이제 이력을 쭉 얘기를 했어요. 이 권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직자, 그 민주당의 사무처 직원으로 23년 넘게 일을 했고, 그 다음에 국회부의장 비서실장도 했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 청와대에서 균형인사 비서관도 했다. 즉 이런 이력들을 봤을 때 이렇게 부족한 후보가 아니다. 이런 점들을 적극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이런 보도에 대해서도 또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도 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놨고요. 특히 수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부실장이긴 했지만 이제 김혜경 씨랑 이렇게 가까운 사이는 아니다. 이런 점을 얘기했고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서라고 표현을 한 데 대해서 이제 반박한 맞습니다. 것 같던데요. 네. 예. 그리고 또 여성 후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호남 지역에 지금 여성 30%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공천을 한 것이다. 이런 점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 그 출범식도 다녀오셨잖아요. 조국 혁신당 출범 관련 기사도 좀 쓰셨는데 네. 이제, 네. 제가 가진 않고 네네. 직접 가진 않고 네. 썼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이제 출범을 했고 오늘 취임 인사에 의해서 국회를 찾았는데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총선 국면에서는 처음으로 만난 거죠. 네, 이게 좀 굉장히 주목해서 볼 수가 있는 게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어떤 관계를 맺게 될 거냐 이게 좀 주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조국혁신당은 이미 비례정당을 표방을 하고 있거든요. 지역구에 낼 생각은 별로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비례정당이 있는 건데 문제는 민주당이 주도해가지고 야권이랑 연합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을 또 하나 띄워놨잖아요. 이제 위성정당을 하나 만들어 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연합하고 조국혁신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경쟁할 수밖에 없는 관계거든요. 민주당이 여기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거냐 이게 좀 주목이 됐던 건데 네. 일단 일요일에 보면은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날 갑니다. 그 조국혁신당 창당대회에 가요. 창당대회에. 예. 근데 그날 오후 2시, 일요일 오후 2시에 있었는데 그때 조국혁신당 중앙당 창당대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더불어민주연합 그 중앙당 창당대회도 같은 시간에 해요. 오후 2시에 했거든요. 네. 뭐 하나는 킨텍스에서 하고 하나는 국회에서 했는데 더불어민주연합 창당대회는 이재명 대표가 갔고요.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창당대회는 조정식 사무총장이 갔습니다. 킨텍스에는. 네.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각각 가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당의 뭐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 게 일종의 이거 외교 사절 보낸 것 같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잘 지내보자라는 그런 취지가 되는 거고 오늘도 만나가지고 보니까 조국 그 혁신당 대표도 함께 헤쳐나갈 동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도 하는 얘기가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되는데
그중에 조국혁신당도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앞선 모든 과정들을 보면은 협력 관계를 표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사실 이런 입장은 조국혁신당은 굉장히 뚜렷한 건데 민주당이 어떻게 할 거냐가 굉장히 좀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 조국혁신당에 대한 입장이 좀 갈려요. 네. 같이 하는 게 좋으냐 안 좋으냐에 대해서 좋다고 하는 쪽은 이제 주류 쪽 의견이 좀 많은데 좋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번 총선은 이제 주류 쪽에 계속되는 인식은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으로 치르는 선거다. 네.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장 잘 부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은 조국 대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이제 가장 전면에서 싸웠던 인물이니까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그리고 그 민주당의 뭐 공천 과정이라던가 아니면 민주당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어가지고 이탈하는 사람이 그 조국개혁당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일종의 보완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반대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 조국혁신당은 결국에는 예전에 조국 사태를 다시 떠오르게 할 수 있고 그때 이탈했던 사람들 중도층을 다시 못 잡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가져가게 되는 의석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범위 안에 있다. 그러니까 플러스는 아니다. 중도 확장 역할은 못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가져올 그 의석수를 나눠 갖는 거기 때문에 총선에 큰 도움은 안 된다. 이런 입장들이 좀 팽팽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렇게 같이 하기로 좀 명확하게 이렇게 입장을 좀 표명한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일종의 협력 관계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달 25일에서 27일까지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질문이 이거였어요.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는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 했더니 조국신당이죠. 조국혁신당에 이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9%가 나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제3지대라고 흔히 불렀던 이런 정당 사이에서는 가장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온 응답이라서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그럼 조국혁신당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건가요? 일단 지금 압도적인 1위인데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상징성이 있는데 다른 그 새로운 신당들 있잖아요. 네. 신당들의 그런 비례 의석을 흡수하거나 경쟁하는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런 걸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당들이 워낙 대거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같은 경우에 현역 의원을 좀 많이 못 보낼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공천에 반발하는 의원들이 많잖아요. 물론 네. 이제 나중에 수용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의원들을 이제 보통 보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컷오프가 됐기 때문에 뭐 총선 출마는 못 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다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일단 반발이 크기 때문에 많이 못 보낼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반발이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원들을 보내기가 쉽고 그다음에 원래도 이제 계속 뭐 공천 갈등 때도 많이 언급을 해드렸지만 여당 프리미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자리 제안해 줄 테니까 거기 비례정당 가가지고 좀 열심히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수용할 의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번호가 밀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번호가 뒷번호로 밀리게 되면은 국민들이 정치에 아주 많이 관심이 있는 경우라면은 뭐 당명을 보고 딱딱딱 알 수 있겠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당들이 많을 거거든요. 투표용지가 굉장히 길겠죠. 투표용지도 길고 특히 비례정당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게 되는데 뒤로 밀릴수록 불리하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름도 좀 뚜렷하고 하니까 그렇게 민주당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이탈하는 그런 그 실수로 이탈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막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한 가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스로 조국 대표가 천명을 한 대로 그 선명성 경쟁을 굉장히 강하게 할 겁니다. 강한 선명성 민주당을 경쟁, 네. 표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심판론 굉장히 부각을 많이 할 거고요. 특히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로 갈 거라는 건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역구에 출마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하고 겨뤄야 되는 그런 그림도 있고요. 특히 지난달 26일에 MBC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했던 얘기를 보니까 저도 확실하게 출마를 할 거다. 대법원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은 저의 동지들이 대신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지들이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거는 비례대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뭐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가 않고 이런 거고요. 그리고 그 창당대회 했던 날에 제가 그 조국혁신당 쪽에 물어봤어요.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비례대표 하시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게 틀리지 않느냐 이렇게 세 명한테 물어봤는데 모두 이제 공관위가 출범하지 않아서 뭐 확정됐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그렇게 보는 게 무리는 아니다. 그렇게 보는 방향이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조국 대표는 결국에 이제 원내에 들어와서 목소리를 또 하나 내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역할은
캐스팅 보트 역할 같은 것들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캐스팅 보트요. 네, 지금 이제 여야 뭐 의석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조국혁신당은 아마도 민주당 쪽에 손을 많이 들어주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의석수가 많게 되면은 또 이제 물론 뭐 교섭단체까지 가기는 어렵겠지만 이제 협상하는 과정 중에 한 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민주당에 그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언급된 여론조사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 추가 공천 결과 발표했는데 이제 양지로 꼽히는 서울의 서초 의뢰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 단수 추천했네요. 네, 그래서 앞서서 서울 송파갑에도 박정원 전 TV조선 앵커가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TV조선 앵커 출신이 국민의힘에 유리한 강남 네. 쪽 지역에 2명이나 공천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컷오프는 이제 박성준 의원, 뭐 안병길 의원 이런 이제 현역 의원들이 컷오프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발은 좀 크지 않은 상태예요. 네. 이제 박성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좀 옮기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건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게 뭐 서울에서 특히 이제 요 서초 쪽에서 뛰다가 다른 쪽 갑자기 가가지고 당선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또 그리고 이동하는 지역구가 아마 좋은 지역은 아닐 거예요. 강남권은 아닐 테니까 그렇게 되면 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고민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지금 박성중 의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재조정을 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공천 기조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자원을 최대한 재활용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을 또 서울 강서 의뢰에 그 공천을 해준 것도 좀 인상적이죠. 마찬가지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자원이 많이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김영주 국회 부의장 이제 넘어왔잖아요. 네. 국민의힘 영등포 갑에 그대로 공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지역에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갈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가가지고 선거 지원 유세를 할 건데 여기에는 지금 그 영등포구청장 출신이 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를 좀 집중적으로 지원 유세를 하는 걸로 그렇게 좀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 관건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데려온 사람들이 어떤 성적을 내느냐. 그러니까 김영주 의원이라던가 아니면 또 이상민 의원도 여기 민주당이 인재 영입한 후보를 바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대결들이 어떻게 흘러갈 거냐 이런 점도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영등포 갑 지역에 그러면 구청장 출신의 민주당 후보와 넘어간 김영주 의원이 이렇게 같이 붙으면 그럼 네. 원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누굴 뽑을까라는 얘기를 좀 해서 그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싶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최현일 구청장인데 계속 그 경쟁 구도를 좀 해오기도 했고 그러니까 많이 좀 주목이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김영주 의원은 거기서 다선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당원들이라던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다는 건 또 분명하고요. 근데 또 구청장들도 굉장히 그 지역을 다지기에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구청장한테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이 구청장은 자기가 이제 여러 번 구청장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국회의원 할 생각은 없어서 뭐 그런 일은 안 했지만 예를 들어 뭐 경로당을 다니고 이런 일들이 구청장으로서는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하고 가서 또 열심히만 하면은 굉장히 잘 알아봐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하기 때문에 당원들을 많이 모집할 수 있고 또 지지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대결은 또 어떻게 될 거냐, 이제 다선 출신하고 구청장 출신의 대결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민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비명계향에서 부조리와 불의를 수용하는 게 당을 위하는 거다라고 당을 위하는 거냐라고 비판을 했던데 이제 이상민 의원 뭐 김영주 의원 이제 국민의힘으로 뭐 좀 옮겨갈 의원들이 더 있을까요? 좀 국민의힘으로 넘어갈 의원들은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별로 없을 것 같이 보이는 게 일단은 이 김영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지역구도 비워놨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지역구라는 거는 굉장히 좀 경계선에 있는 지역구들이에요. 경계선에 그러니까 예를 있다. 들자면 민주당 후보로도 당선이 될 수 있고 국민의힘 후보로도 당선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구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전이라던가 아니면 서울의 영등포라든가 이런 지역구이기 때문에 나머지 일단 첫 번째 지표로 볼 수 있는 건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좀 또렷하게 비워놓은 지역구도 없고요. 그리고 그럴 만한 지역도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탈당할 가능성은 좀 있겠죠. 뭐 그냥 이제 무소속으로 나간다라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민주연대 이런 쪽으로 간다라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미래 이런 쪽으로 이탈할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 개혁신당으로 갈 가능성도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쪽에 대안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서른 의원, 뭐 홍영표 의원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또 새로운 미래 뭐 이런 도들도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 쪽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을 걸로 좀 추정은 됩니다. 지금 오늘 오후에 뭐 국민추천제 도입 지역구와 방식 발표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이게 국민추천제 놓고도 뭐 공천률 바꾸냐 이런 비판 나오면서 원래 적용하던 지역을 뭐 좀 축소해서 뭐 많게는 한 두세 곳 정도 될 거다 뭐 이런 예상이 나오더라고요. 네, 좀 주요한 지역구들이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강남이라던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걸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이제 국민 추천제가 거기에 부합하느냐 이런 반론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발표가 나는 걸 좀 봐야 되긴 하는데 다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내부 좀 분위기를 보면은 반발이 좀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쌍특검법을 이제 재표결을 한 다음에 부결된 게 29일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는 현역 의원 탈락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한 반발은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기본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좀 지지율이 높으니까 여기서 반발하고 나가기가 좀 어려운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도 다른 이제 신당이 또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민주당으로 가기에도 좀 민주당 상황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기도 어렵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공천은 그냥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본선에서 어떤 성적을 받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양당 대표가 평가를 받을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하는 경기 화성 을에 전략공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아직도 이제 비어져 있는 지역구기 때문에 전략공천을 하게 될 텐데 지금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을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여기 후보로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가느냐가 좀 중요한 굉장히 좀 빅 지역구라고 할까요? 이제 관심을 많이 받는 그런 지역구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좀 중요하게 보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일종의 대체제 내지는 대안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건데 다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의 공식적인 태도는 거기는 이제 지역구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개혁신당 자체에 대한 언급을 줄이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전반적인 전략이에요. 아, 굳이 언급하지 않으려는. 띄워주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부딪힐수록 커진다라고 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띄워주지 않는 지역구인 건 맞는데 다만 그럼에도 이제 주요한 인사를 보낼 걸로는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 지금 TV 토론 같은 경우에 약간 사랑의 짝대기가 약간 이렇게 네. 어긋난다는 느낌이 좀 드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한테 1대1 토론하자 뭐 이런 얘기하고 또 이준석 대표는 또 한동훈 위원장한테 토론하자 뭐 이런 얘기를 뭐 하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준석 대표가 CBS 라디오 출연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지목을 딱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타자라고 하는데 방망이는 절대 안 잡는 타자다. 그러니까 화성으로 나와서 나랑 붙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출마 기자회견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계속 한동훈 위원장이랑 붙어가지고 이제 누가 보수에 더 적당한 인물이냐, 적정한 인물이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엇갈린 짝대기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방향성이 굉장히 뚜렷한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위원장을 계속 향하고 있죠.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한테 계속 토론하자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만 이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계속해서 그냥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서로 안 받아주는 상황인데 이건 결국엔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구도, 자신의 이제 급이라고 뭐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이재명 대표는 야당 대표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1대1로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국정에 대해서 논하려면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냥 야당 대표, 여당 대표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이제 보수 내 적자는 나다 이런 걸 강조를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이랑 이렇게 계속 작대기를 보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사 가능성은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으로 봐서는 없지 않을까요? 서로 이렇게 엇갈려 있는 상황이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온유한 경향신문의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